자, 봅시다. 6번부터 볼게요. 자, 보기에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 단체는 조선 국권회복단의 박상진이 풍기광복단과 제휴하여 조직하였다. 무력투쟁을 통한 독립을 목표로 하였고 군자금 모집, 독립군 양성, 무기 구입, 친일 부호 처단 등 활동을 전개했다. 자, 이 단체는 대한광복회. 자, 1915년에 만들어진 단체로서 1910년대에 국내에서 조직된 비밀결사 조직인 거죠. 자, 거기 나오는 것처럼 조선국권회복단 플러스 풍기광복단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만들어졌고, 자, 박상진, 김자진이 중심이 됐어요. 그래서 총사령, 부사령 이렇게 이제 맡았었고, 자, 그 다음에 군대식 조직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공화정체를 주장했다. 자, 공화정 추구 또는 공화정 주장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활동은 거기 나오죠. 군자금 모금, 독립군 양성, 무기 구입, 친일 부호 처단 등 활동. 그래서 주로 이런 무장투쟁과 관련된 활동 등을 했고, 강령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남북만주의 사관학교를 설립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아, 이거 대한광복회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제시문 볼까요? 자, 독립군 양성을 위한 신흥강습소를 설치했다. 자, 신흥강습소는 1910년 국권이 피탈되자 이제 뭐 이회영이라든가 이상용이라든가 이런 신민의 인사들이 남만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남만주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데 여기에다가 만든 자치기구가 경학사. 그리고 이 경학사에서 만든 학교가 신흥강습소. 요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이렇게 연결되죠.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자, 그래서 신민의 인사들이 경학사를 만들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블라디보스톡의 최초로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자, 블라디보스톡의 최초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자, 1911년에 권업회라는 단체가 있었고, 권업회에서 만든 군정부, 그게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광복군 정부. 1914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러면 정부 형태를 띈 단체인 거죠, 블라디보스톡에. 그러면 정부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정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말하자면 대통령, 부통령이 있었어요. 자, 대통령은 누구냐면 이상설. 네, 여기 이상설. 그 다음에 부통령은 이동휘. 그래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력항쟁의 의지를 담은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자, 대한독립선언서를 다른 말로 하면 무오독립선언서라고 그래요. 자, 무오독립선언서는 1918년 만주 길림에서 39인의 민족운동가의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립선언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선언서는 기억나요? 대동단결선언, 무오독립선언, 28독립선언, 기미독립선언. 이렇게 이제 3.1운동 즈음해서 독립선언서들이 발표가 됐고, 자, 이 무오독립선언이라고 하는 요 독립선언은 1918년에 발표가 된 거고, 만주에서. 내용이 뭐냐면, 요 무오독립선언의 맨 마지막 문장이 육탄 혈전으로 독립을 쟁취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당연히 무장투쟁. 그래서 무장투쟁을 주장한 최초의 독립선언서이기도 해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무장투쟁 알아두시면 돼요. 무장투쟁. 자, 그 다음에 4번 공화주의 이념에 따라 공화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정답은 4번이겠죠. 자, 7번 볼까요? 보기에서 가의 인명과 그의 저수를 옳게 짝지은 것은,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누구고 그 사람 저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진성왕 8년 봄 2월에 가가 시무 10여 조를 올리자 왕의 이를 좋게 여겨 받아들이고 아찬으로 삼았다. 자, 여기서 또 받아들였다고? 우리는 뭐 안 받아들인 걸로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건의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개혁안을 받았어. 그래서 벼슬을 줬어. 실천은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건 실천을 1도 안 했다. 근데 최치원이 벼슬을 살짝 하기는 했는데 벼슬을 하면 뭐해? 맨날 모함당하고 막 시기 질투에 시달리고 못 쓰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배운 스토리랑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찾으면 돼요? 최치원. 자, 그리고 최치원인 것을 알 수 있는 힌트 중에 하나가 어느 왕 때? 진성여왕 때. 여기서 진성왕이 진성여왕이에요. 그래서 진성여왕 그러면 최치원이지. 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치원을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최치원의 저서를 말하는 거죠. 자, 개원필경. 그 다음에 토황소 경문. 제가 이렇게 나눠 썼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법장화상전. 그리고 그 다음에 제왕연대력. 자, 그리고 사산 비명. 난랑비서문. 난랑비서라고도 하고요. 뭐 사륙집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이 중에서 한 요 정도만 전해지는 거예요. 물론 난랑비서도 남아있긴 한데 요 제왕연대력이나 사륙집이나 이런 거 없어. 전해지진 않아. 뭐 굳이 그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전해지는 것도 있고 뭐 안 전해지는 것도 있는데 개원필경, 사산비명 뭐 요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개원필경은 김대문의 저서하고 좀 구분을 해야 돼. 아시죠? 김대문의 저서와 최치원의 저서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 김대문도 나온 김에. 자,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최치원 같은 경우는 진성여왕이지. 김대문 같은 경우는 성덕왕이. 그리고 여기 육두품이지. 김대문은 진골이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요. 구분 좀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저서만 한번 써볼게요. 자, 김대문의 저서. 기림잡전, 한산기, 화랑세기, 뭐 고승전, 뭐 악본 이런 것 등이 있죠. 자, 그래서 구분을 좀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제시문 볼까요? 김대문, 화랑세기, 개원필경, 최치원, 제왕연대력, 한산기 나와 있네요. 자, 이 중에서는 당연히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연결. 그래서 정답은 3번. 최치원은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또 하나만 더. 최치원은 또 특이한 점이, 특이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삼최라고 하죠. 신라 말기에 빈공과 합격했잖아요.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8번 봅시다. 자, 미추신 인물이 왕으로 즉위하여 활동하던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개경으로 돌아온 강조는 김치양 일파를 제거함과 동시에 국왕마저 패한 후에 살해하였다. 이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대량 원군이 임금으로 즉위하였다. 자, 이 사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우리 또 아는 이름 나왔잖아. 강조. 그쵸? 강조 나왔지? 그러면 강조가 관련 있는 사건이니까 뭘까요? 강조의 정변. 오케이. 강조의 정변인 거죠. 자, 그럼 강조의 정변이 뭐냐면, 자, 일단 주인공, 이제 등장인물이 목종의 모후인 천추태후가 있어. 목종의 엄마. 그리고 천추태후가 김치양이라고 하는 사람과 뭐 불륜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뭐 이때 고려시대는 결혼을 뭐 2번, 3번 해도 되니까 어쨌든 2번째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김치양과의 사이에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요 김치왕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왕으로 즉위시키기 위해서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김치왕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면 지금 있는 왕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있는 왕이 누구냐? 누구를 제거하고 목종을 제거하고 요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목종이 이걸 미리 알았어.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강조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 그래서 강조가 이 목종이 누구를 또 부탁을 했냐면 현종을 부탁을 했어요. 대량원균. 여기 대량원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부탁을 했어. 왜냐면 이 목종은 아들이 없었고 조카뻘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후계자인 것이. 후사를 맡을 태자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너 걔도 좀 보호를 잘 해줘. 그러면서 빨리 나 구하러 와.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했는데 강조가 이제 막상 도착을 했는데 그 사이에 목종이 죽은 줄 알고 뭔가 이제 연결이 좀 연락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현종을 옹립을 한 거야. 너 이제 지금부터 왕이야. 그래서 이제 현종을 옹립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목종이 살아있는 거야. 곤란해졌잖아. 애매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선추태후, 김치양, 목종까지 다 폐위를 시키고 이 사이에 현종을 즉위를 시킨 거죠. 현종을 옹립을 한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대량원군. 자, 요 사건 전체를 강조의 정변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대량원균, 그러니까 강조의 정변을 통해서 즉위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현종인 거죠. 네, 현종. 그래서 현종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강조의 정변은 나중에 거란의 2차 침입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기억나죠? 거란이 두 번째 쳐들어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사건이 바로 강조의 정변이고 현종을 옹립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현종 얘기 좀 해볼까요? 자, 현종 때의 업적 몇 가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현종은 일단 오도 양계를 정비했고 오도 양계를 정비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란의, 이건 업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이 시기에 거란의 2차와 3차 침입이 전부 다 있었어요. 거란의 2차와 3차 침입이 전부 다 일어났던 게 바로 현종 때다. 자, 그 다음에 주창수련법, 면군급고법, 그 다음에 등등 이런 법들을 만들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 연등회와 팔관회가 부활됐던 시기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거란이 쳐들어오고 나서 그때 왕조실록이 다 불타버려서 새로 만들었어요. 7대 실록을 간행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종 시기에 있었어요. 막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나. 무서워. 조류 너무 싫어. 조류 너무 싫어. 생각만 해도 싫어. 자, 아무튼 그래서 현종. 현종은 엄마하고 아빠가 누구냐면 이제 왕족 중에 한 명이겠죠. 근데 조카와 삼촌 사이에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불륜으로 태어난 그런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쉽게 말하면 욕을 많이 먹었어. 뭐 이때는 뭐 불륜도 그때는 그런 일이 뭐 이렇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흔한 일 중에 하나였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가 조카고 아빠가 삼촌이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삼촌과 조카 사이에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현종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불쌍하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를 기리기 위해서 절을 지어요. 그게 바로 현화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제시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게 바로 현화사를 만들게 된 배경인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불쌍하지. 욕 많이 먹어가지고.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1번. 자,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현화사를 창건하였다. 네, 1번이 정답이에요. 현종 때 있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 현종, 현화사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뭐, 그치? 그렇게 외우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을 조직하였다. 광군은 정종. 고려 세 번째 왕이죠. 태해정 세 번째 왕. 자, 그 다음에 강동 6주의 땅을 고려 영토로 편입시켰다. 강동 6주를
획득한 거는 서희의 단판인 거죠? 그러면은 거란의 1차 침입인 거고, 그럼 성종 때예요. 거란의 1차 침입, 서희의 단판, 강동육주 획득.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제조대장경의 각판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 그러면 집권자로 하면 누구 집권기? 무신 집권기니까 최우 집권기고, 최우 집권기고, 왕으로 하면 고종이고, 왕으로 하면 고종 때고, 시기로 하면 1236년부터 시작되잖아요. 1251년까지니까 요 시기지. 그래서 뭐 여러분 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후 집권기구나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정답은 그래서 1번. 현종 현화사. 아시죠, 여러분? 그거 하나 더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9번 갑시다. 자, 9번 보기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부터. 이런 이제 저자와 저서 내용 이런 거 물어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기억부터 볼게요. 정상기는 최초로 백리를 한 자로 축소한 동국여지도를 만들어 우리나라 지도 제작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자, 정상기의 동국지도. 자, 그리고 동국지도의 특징은 백리척. 백리를 1척으로 축소한, 그러니까 축척의 개념을 처음 적용해서 우리나라 지도 제작의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뭐 지도 제작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상기의 동국지도인데 여기 뭐 있었어? 동국여지도? 동국여지도는 신경준의 동국여지도. 자, 그리고 이 동국여지도는 채색지도예요. 채색지도집. 채색지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틀린 거죠? 자, 국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전개돼서, 자,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자,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그리고 이의봉의 고금석빔. 훈민정음 운해는 말 그대로 음운학, 음운에 관련된 책이고, 그 다음에 고금석림은 어휘, 그러니까 단어들 같은 거 모아놓은 거, 방언이라든가 뭐 외국 언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단어를 모아놓은 거다. 어휘집. 그 다음에 훈민정음 운해라고 하는 건 음운서, 말하자면 음운서에 해당하는 거죠. 신경준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사람이 뭐 무슨 수학자, 무슨 수학자 이런 거잖아요. 의학자 뭐 이렇게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학자들은 유학자이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의서도 연구하고 막 지도도 만들고 막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네? 정약용 같은 인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여러 다방면에 관심이 많은 그런 거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이어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유희의 업문지는 따로 안 쓸게요. 여기 맞는 설명이니까. 그래서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틀린 설명 디귿. 유득공은 동사 강목을 지어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우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자, 유득공이 아니라 안정복의 동사 강목.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이 내용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제목하고 저서만 잘 연결하면 틀렸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자, 리을 볼게요. 이중환의 택리지는 각 지역의 경제생활까지 포함하여 집필되었다. 맞아요. 이중환의 택리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인문지리지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문지리지에 해당하는 거고, 이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놔서 그 중에서는 지리, 풍수, 인심, 뭐 산수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구분 중에서 생리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생리가 산업이 발달한 곳. 그래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곳. 그럼 산업이라는 건 그 경제생활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까지도 포함시켜서 구분을 해놨다라고 볼 수 있죠. 맞는 설명.
미음. 허준의 동의보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의 일본, 중국 및 일본의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예방의학에 중점을 둔 것이다. 맞아요.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경우는 지금도 찾아보는 책이기도 할 정도로,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서도 다 간행이 됐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리을, 미음이 정답이에요. 리을, 미음 정답은 4번. 4번 정답.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보기와 관련된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서로 빼앗지 말 것, 사찰을 지을 때는 도선의 풍수사상에 맞게 지을 것, 연등해와 팔관을 성실하게 지킬 것, 농민의 요역과 세금을 가볍게 하여 민심을 얻고 부국 안민을 이룰 것. 자, 이거는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되게 많이 시험에 나오는 그런 제시문인 거죠. 훈요십조죠, 훈요십조. 고려태조. 고려태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왕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에 따라 과거 제도를 시행했다. 광종에 관한 설명이죠. 고려 광종. 2번. 귀순한 호족에게 성을 내려주어 포섭하였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정책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 태조의 정책 중에서 호족을 통합하는 정책 중에서, 자, 호족을 통합하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회유책과 강경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견제책으로. 그래서 회유책. 자, 이 회유책에 해당하는 게 결혼정책, 사성정책. 결혼정책이라든가 성씨를 하사하는 정책이죠. 이 사성정책이 왕씨성을 하사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오늘부터 왕씨니까 둘 다 우리 친척이야. 그러니까 반란 일으키지 마.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사성정책이고, 뭐 또한 뿐만 아니라 뭐 역분전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은 향리의 지방 통치를 인정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회유책. 자, 그 다음에 견제책에 해당하는 게 기인제도와 사심관제도죠.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삼는 거, 그 다음에 사심관이라는 벼슬을 주고 그 대신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견제책, 회유책 나눌 수 있죠. 자, 그러면 뭐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경제개혁을 수행하여 전시화를 실시했다. 여러분, 전시화를 처음 실시한 왕은 누구예요? 시정전시관은 경종. 시정전시관은 경종. 자, 그 다음에 관료제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복을 등급에 따라 제정하였다. 공복제정이죠? 서열을 명확히 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광종에 해당하겠죠. 자,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자, 11번 볼까요? 여기다 씁시다. 자, 11번. 보기에 가에 들어갈 군대로 가장 옳은 것은, 제가 전날에 패한 원인은 적들이 모두 말을 탔고 우리는 보병으로 전투한 까닭에 대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자. 이때 비로소 가를 만들기로 하였다. 자, 그러면 쟤네들은 다 말 타고 다니는 기병이고 우린 보병이니까 게임이 되겠어? 그럼 우리도 기병 부대를 만들면 되지. 그래서 만든 군대가 뭐? 별무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별무반은 언제? 여기서 이제 어느 왕인가가 중요하겠죠. 별무반은 어느 왕 때? 숙종 때. 자, 그리고 별무반을 끌고 여진을 토벌했어요. 그리고 동북구성을 설치했죠.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자, 이거는 예종 때. 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별무반은 숙종. 그리고 별무반은 여진을 토벌하기 위해서 만든 군대고, 그 다음에 동북구성은 예종. 하지만 1년 만에 반환을 해버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뭐 정답은 3번이네요.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이 나머지 군대에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도만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에 광군. 광군은
네,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종 때. 자, 그럼 광종이라고 썼네. 광군, 거란 견제,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러면 어디다 배치했어요? 거란을 견제하려면 국경에다 배치를 해야 돼. 그러면 요때, 요 지금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국경이니까 청천강 유역에 30만 군대를 배치했고, 그 다음에 광군을 지휘하는 지휘부대, 뭐 지휘소, 광군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광군, 그 다음에 2번, 자, 도방. 도방은 언제 만들어졌죠? 경대승 때 설치. 경대승 설치. 그 다음에 최충원 부활. 최충원 때 부활했죠? 그래서 부활했다, 뭐 확대했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최우 때는 제시문에 나올 때 이런 거 나오죠. 내도방과 외도방으로 확대했다. 그러면 최우예요. 내도방, 외도방, 확대. 자, 이렇게 나오면 최우. 그래서 최초 설치는 경대승, 부활 최충원, 최우, 내도방, 외도방 확대.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쓰겠습니다. 4번 산별초. 자, 산별초를 처음 설치한 건 그럼 언제예요? 설치. 최우가 설치했고, 자, 설치했을 때 원래는 사병이면서 치안을 담당하는, 사병이면서 치안 역할을 하는 거죠. 나도 지키고 경찰도, 아니 그 도둑도 잡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산별초가 원래는 야별초였다가 좌별초와 우별초로 이제 확대가 된 거예요. 나눠져서 확대가 된 거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신의군, 몽골한테 끌려갔다가 다시 도망쳐온 그런 청년들을 모아놓은 군대예요. 신의군을 모으면 좌별초 하나, 우별초 하나, 신의군 하나, 3개, 산별초.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써볼게요. 몽골에 나중에 저항을 하게 되죠. 자, 항쟁을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몽골에 대해서. 자, 연도만 써볼게요. 1270년에서 1273년까지. 그러니까 뭐에 대해 저항한 거냐? 개경환도에 반대한 거예요. 개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문신 중심의 정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발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말 안 해도 강진제 아시죠, 여러분? 강화도, 진도, 제주도 옮겨다니면서 항전. 그리고 강화도와 진도에서는 배중손, 제주도에서는 김통정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2번. 네, 12번 보도록 합시다. 자, 12번에 최초의 조선의 천주교 전파 상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천주교 박해 같은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이승훈이 북경에서 서양 신부에게 영세를 받고 돌아왔다. 자, 이승훈이 최초의 세례자죠. 세례를 받고 돌아온 사람이고, 최초 세례를 받은, 영세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조선 교회가 창설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하면 정식 신도가 한 명도 없었던 거야. 왜냐면 그냥 책 가지고 공부하다가 그냥 우리들끼리 믿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세례를 받거나 하는 정식 신도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선 교회, 여기서 교회는 천주교 예배당이죠. 그런 게 없었는데, 이승훈이 세례를 받고 돌아옴으로써 이제 최초로 조선 교회가 생긴 거예요. 성당이 처음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신부님이 와서 세례도 주고 해야 되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뭐 세례도 받고 하면서 교인들이, 정식 교인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한 시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느 왕 때일까요? 그쵸. 왜냐면 종교화 되고 신앙화 된 건 왕으로 따지면 어느 왕이야? 몇 년인지 모르더라도 이렇게 종교화되고 신앙화되었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정조식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연도는 사실 별로 의미는 없지만 제가 연도는 썼지만 연도는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종교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구나. 신앙화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선 교회가 성립한 게 바로 이승훈 때문이고 이승훈이 이제 오면서 자, 그 다음에 니은, 윤지충이 모친상 때 쓸 신주를, 모친상 때 신주를 불사르고 천주교 의식을 행하였다.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해 박해. 신해 박해라고 하죠. 자, 역시 왕으로 하면 어느 왕 때? 정조 때. 신해 박해 정조 때. 자, 그리고 이거를 다른 말로 진산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신주 소각 사건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윤지충, 그리고 권상현이 처형을 당하게 돼요. 최초의 순교자라고 볼 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라고 볼 수 있죠. 윤지충, 권상현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승훈이 최초로 세례를 받은 것도 정조. 신해 박해가 일어난 것도 정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연도를 제가 썼지만 사실 연도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걸 순서를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종교로 자리 잡고 교회가 성립되면서 그래야 종교가 전파가 되는 거죠. 전파가 많이 돼야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둘 중에서는 당연히 기억이 먼저, 그 다음 니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단, 둘 다 정조라는 건 알아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디귿. 자, 이수광이 지봉유설에서 마테오리치의 천주시리를 소개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시기는 정확히 몰라. 그쵸? 연도는 모르고 어느 왕인지는 몰라. 하지만 천주실의라고 하는 교리집이 처음 소개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사건들보다 더 전에 있어야지. 그래야 천주교가 전파가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천주교가 자리 잡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당연히 제일 먼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어느 왕인지 체크하면 광해군 때예요. 이수광의 지봉유설. 우리가 이수광 어디서 배웠지? 여러분 이수광 지봉유설의 책 제목은 알아야 돼요. 앞에서 우리가 9번 문제 풀었던 이런 내용처럼 이수광의 지봉유설. 우리가 언제 배웠었냐면 실학의 선구자 할 때 나왔었어요.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의 지봉유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실학의 선구자 할 때 나왔었거든요. 자, 실학의 선구자면 우리가 아는 실학자들 중에서도 맨 처음이겠지? 당연히 선구자니까 그래서 광해군 때예요. 이수광의 지봉유설은. 그리고 지봉유설은 또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 백과사전적 저서. 이수광의 지봉유설은 또 백과사전적 저서 할 때 배웠어. 그래서 거기서도 나왔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리을. 황사영이 북경에 있는 프랑스 주교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에서 신앙과 포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하는 서신을 보내려다가 발각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황사영. 이 사람 이름이 들어간 황사영 백서 사건이 있었고, 자, 황사영 백서 사건은 이게 어떤 박해랑 연결되냐? 박해를 심하게 받으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박해한다고 지금 이제 청나라에 있는 서양인 주교에게 알리는 글을 쓰다가 발각된 거거든요. 신유 박해랑 관련이 있어요. 자, 황사영 백서 사건은 신유 박해랑 관련이 있다. 그럼 어느 왕이지? 순조. 그렇죠. 1801년에 순조 때 있었던 박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왕들을 한번 체크했네요. 정조인데 우리가 인과관계를 따져서 이제 순서를 좀 따져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광해군, 이수광의 지봉유설 책 제목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황사영 백서 사건이 신유박해랑 관련이 있지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순서대로 하면은 디귿,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좀 까다로운 문제였었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9번하고 12번이 여러분이 지금 제일 풀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쵸? 자, 그런데 사실 12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순서를 물어본다기보다는 주로 순서를 물어볼 때는 박해를 물어보겠죠. 신해 박해, 신유 박해, 뭐 기해 박해, 병호 박해, 병인 박해 이런 식으로 박해 순서를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고, 여기에서 9번에서는 요 책과 저서들, 저자와 저서를 연결하는 건 해야 된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헷갈리는 친구들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표정이 어두워.
할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하고 있겠죠? 여러분 복습도 잘하고 죽을 것 같아? 5과목 다 알려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공무원 시험이 사실 뭐가 어렵냐? 5개를 다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렵죠. 더군다나 이제는 뭐 조정 점수 뭐 이런 게 있기를 해, 뭐가 있기를 해. 그냥 생짜로 다 중요하잖아, 5개가.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해. 잘하고 있지? 뭐 내가 뭐라고 하겠어. 내가 대신 봐줄게 이럴 수 없잖아. 마음 같아서는 내가 그러고 싶지만.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좀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잘하고 있다고 자꾸 자기한테 칭찬을 해주세요. 잘하고 있어. 조금만 힘내면 돼. 알겠지? 잘하고 있어. 여러분 조금만 힘내면 돼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끝까지 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치면 안 돼. 지금부터는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면 돼요. 13번. 자, 13번 봅시다. 보기의 법을 한국에 적용한 이후에 일본이 벌인 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문제가 어렵지만 요 이후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이 뭐냐. 요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이제 제시문 봅시다.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국 식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자, 우리는 국가 총동원상 요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알 수 있죠. 아, 이거는 국가 총동원법. 국가 총동원령이죠.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 대비에 매진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전쟁 대비 태세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요 법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1938년 4월이에요. 1938년 4월이어서 전에 기출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지원병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학도지원병제 말고 그건 학도지원병제는 학도병제야.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서 지원병제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군대로 동원을 할 건데 처음부터 싹 동원하면 반발이 있으니까 야, 자격이 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 알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격 조건도 좋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만 우리 일본 군대에 갈 수 있어. 너네 가고 싶지? 이렇게 하려고 지원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원병제고 이 지원병제는 1938년 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총동원법에 적용을 받은 건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었어요. 다음 중 국가총동원법의 이후에 또는 적용을 받아서 시행된 게 아닌 것을 골라라. 할 때 지원병제는 안 들어가요. 그 조금 전이니까. 2달 차이로. 조금 기분 나쁘긴 하지만 뭐 시기가 그랬던 걸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이 국가총동원법 이후에 있었던 건 아까 우리 학도병제, 뭐 여자정신대 근무령, 그 다음에 징병제, 국민징용령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런데 얘만 지원병령만 안 들어가기도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서상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한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바로 가볼게요. 1번. 학도지원병제와 징병제를 실시하였다. 자, 학도지원병제는 1943년, 징병제는 1944년. 자, 헌병경찰제도를 실시했다. 헌병경찰제도는 10년대죠. 자, 3번 국민징용령을 공표하였다. 1939년이에요. 4번 여자정신대 근로령이죠. 1944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게 10년 되냐 20년 되냐 30년 되냐 이런 식으로 또는 이 국가총동원법 이후에 있었던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난이도를 높이려면 이런 식의 문제도 낼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한번 설명한 거고요. 정답은 2번이고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의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는 실로 신종황제의 은혜를 입어 임진왜란의 나라가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존재하게 되었고 백성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였으니 우리나라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와 백성의 터럭 하나에도
황제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즉 오늘날 크게 원통해야 하는 것이 온 천하의 그 누가 우리와 같겠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어느 나라의 은혜, 여기서 황제, 어느 나라 황제야? 신종 황제의 은혜. 이거는 명나라 황제의 은혜라는 거죠. 왜냐면 임진왜란 때 누가 도와줬어? 명나라가 구원병을 보내줬죠? 그래서 세상에 명나라가 우리 도와줘가지고 여기서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었다. 이거를 이제 한자로 뭐라고 하면 제조지은이라고 해요. 나라를 다시 만들어준 은혜다. 그래서 명나라가 이렇게 엄청 고맙지. 그런데 그 명나라를 누가 멸망시켰어? 청나라가. 그러면 우리가 청나라를 어떻게 해야겠니? 쳐들어가야겠지? 그래서 북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북벌을 주장한다. 자, 그러면 북벌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우리 황제의 은혜가 큰데 세상에 청나라를 쳐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송시열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시열의 글이에요. 북벌을 주장하는 송시열의 글이죠. 자, 그럼 우리는 하나 더. 그럼 송시열이 북벌을 주장한 건 어느 왕 때죠? 효종 때. 그렇죠. 효종이에요. 효종 때 송시열이 북벌을 주장했구나. 네, 그것도 하나 더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송시열이 제출하다. 사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14번도 사실 뭐 정확히 우리가 딱 알기는 어렵죠. 송시열의 글이라는 걸 뭐 딱 보면 아나?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당연히.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봅시다. 자, 송시열이 제출하였다? 네. 효종에게 제출하였다? 네. 북벌 정책에 대해 논했다? 맞아요. 4번. 청의 문물 수용을 건의했다? 이건 아니겠지. 청의 문물 수용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북학. 그렇지. 배우자. 그래서 북학론이지? 그럼 틀린 거지. 그쵸? 정답은 4번인데 그러면 14번에 딱 보고 우리가 송시열 글인지 모르더라도 이런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사료에서 힌트를 못 얻었지. 그럼 제시문을 봐야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시문 중에서 어떻게 풀어야 돼? 제일 안 어울리는 거. 제일 이상한 거. 그걸 고르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뭐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알죠? 문제를 풀 때는 진짜 모든 오감을 다 동원해서 육감까지 막 동원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만약에 14번에 여러분이 진짜 시험을 봤으면 시험장에서 풀었어. 이런 경우는 제시문을 모르겠는데 1, 2, 3, 4를 보니까 제일 아닌 거 골라야지 뭐. 제일 안 어울리는 거. 그럼 4번이 제일 안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죠.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90% 정도의 여러분의 지식 그리고 그 90%다 플러스 약간 이제 운빨도 필요하죠. 말하자면. 약간의 운빨도 좀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때려 맞추는 조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여러분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14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때려 맞추면서 운빨도 작용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어쩔 수 없죠, 뭐. 자, 14번, 4번이 정답이고요. 15번 볼게요. 자, 보기에 그를 저술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이라도 오로지 남아있을 수 없는 것인가. 자, 보시면 나라의 형체,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박은식 한국 통사의 서문이에요. 자, 그러면 박은식의 저서만 한번 또 생각났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한국 통사,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유교 구신론, 대동고대사론. 아까 안중근전도 있다고 했고 이런 것들이 박은식의 저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임시정부 이대 대통령, 그쵸? 이대 대통령도 역임했고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시문 볼게요. 1번 유교구신론을 써서 유교의 개혁을 주장했다. 네, 유교구신론 맞아요. 자, 2번 식민사학 중에서 정체성론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데에 기여하였다. 자, 정체성론을 반박.
그리고 뭐 유물사관에 입각했다.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정체성론을 반박했다. 백남훈이죠. 백남훈. 백남훈의 사회경제사학. 백남훈의 사회경제사학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 역임? 맞고.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맞고.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뭐가 중요해요? 저서. 요 저서 정도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정답은 2번. 16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역사적 사건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모군란부터, 이건 그냥 연도 알면 쭉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모군란부터 볼까요? 이모군란은 1882년 90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결국에는 청이 와서 진압하면서, 자, 우리나라랑 청나라랑 맺은 조약은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배상금 물어주는 조약은 재물포조약. 그쵸? 재물포조약. 자, 그 다음에 니은 강화도 조약. 자,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 그럼 강화도 조약 때 개항은 어디에서? 개항. 부산, 원산, 인천. 자,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이제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 조규. 조일, 수호, 조규. 병자 수호 조약 해도 돼요. 병자년에 맺은 거니까. 조일, 수호, 조규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시험에는 강화도 조약이라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조일, 수호, 조규라고 나오기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갑신정변은 1884년. 자, 급진개혁파. 뭐 박영유, 김옥균, 뭐 서광범, 서재필, 홍영식 이런 인물들이죠. 급진개혁파가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차지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국가 수립을 위한 정치개혁운동.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 갑신정변. 아, 그리고 갑신정변의 결과 우리랑 일본이랑 체결한 조약은 한성조약. 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은 텐진조약. 알죠? 조약이 중요하다는 거.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왔네. 텐진조약. 텐진조약은 갑신정변의 결과 체결된 거죠. 1885년에 체결된 거거든요. 그리고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돼서 나중에 청일전쟁의 계기가 되기도 했던 조약이 그래. 여기서 할게. 이쪽에 서서 할래. 자, 어쨌든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니은, 기역, 디귿, 리을 순서죠? 정답은 3번. 네, 3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17번 볼게요. 보기에서 이름과 활동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기억부터 봅시다. 이재현, 만건당에서 원예학자와 교류. 자, 이재현 하면은, 자, 만건당에서 원예학자와 교류. 자, 그러면 이렇게 만건당에서 원예학자와 교류했죠. 만건당을 만든 건 어느 왕? 충선왕. 네, 충선왕 때 만건당을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이재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금 뒤에 왕이 이제 인물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원예학자들과 교류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사략이라고 하는 역사서. 그래서 성리학적 명분론을 강조한 역사책이에요. 사략을 저술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니은, 안향. 자, 안향은 뭐 한 사람이냐면 충렬왕 때 성리학을 전래한 인물이죠. 충렬왕 때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전래한 인물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이색. 자, 이색은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하기도 해요. 즉, 성균관을 관리하기도 했었고, 또는 성균관을 정비했다라고 해서 성균관을 중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정비했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정몽주 정도전의 스승이기도 했다.
그런 인물이 이색이라는 인물이고요. 자, 리을. 그 다음에 정몽주. 정몽주는 성리학자이면서 이 사람이 성리학에 굉장히 좀 뭐랄까요? 발전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의 별명이 동방이학의 조. 동방의 성리학의 조가 뭐겠어? 뭐 조상 같은 거니까 이제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발전시킨 기반을 닦은 인물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정몽주. 자, 그럼 이제 이런 인물들인데 우리는 지금 이 인물들만 얘기한 거고 이제 제시문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맞는지 틀린지. 자, 볼게요. 기억부터. 이거 맞았죠? 아까 이재염. 이거 만건당. 이거 맞고. 자, 니은. 안향이 공민왕이 중용한 성균관의 대사성이 되었다. 니은은 안향이 아니고 이색에 관한 설명이고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충렬왕 때 고려에서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했다. 즉 성리학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안향이죠. 틀렸네. 그러면 디귿도 틀렸네. 자, 그 다음에 역사서 사략을 저술한 사람은 이재현. 그럼 리을도 틀렸네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뭐만 맞아요? 기억만 맞죠? 1번.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고려 말의 학자들 쭉 한번 정리를 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이색이 성균관의 대사성으로 성균관을 중용했다고 했는데 어느 왕 때 성균관을 중용한 거냐? 공민왕 때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료에 이색을 데려다가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고 뭐 성균관을 정비했다 이런 사료가 나온다. 어느 왕이냐? 공민왕이에요. 그래서 공민왕 때의 사료가 그런 식으로 제시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색, 성균관 대사성, 공민왕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8번 봅시다. 자, 보기에 1의 선언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보기 2에서 모두 골라라. 자, 봅시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체제 인정, 상호 불가침 이런 식으로 통일 문제를 앞으로 잘 해보자. 자, 그래서 보기 1. 보기 1은 뭐냐면 남북 기본합의서. 자, 남북기본합의서를 말하는 거고요. 1991년 12월이니까 노태우 정부죠. 자, 그럼 여기서는 노태우 정부를 찾아라. 자, 그럼 보기 2에서 기억 보도록 할까요? 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1991년 9월.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 자, 서울올림픽. 제24회 서울올림픽은 몇 년에? 88년에. 노태우 정부. 자,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는 1993년 김영삼 정부. 자, 그 다음에 6.29 선언. 여러분 6.29 선언은 1987년이죠. 6월 민주항쟁의 결과. 그러면 정부로 하면 전두환 정부. 발표한 사람은 노태우. 알겠죠? 전두환 정부에서 다음 여당이 민주정의당이었거든요. 민주정의당의 다음 대통령 후보가 된 게 노태우예요. 그러니까 마치 노태우가 그런 식의 뭔가 이렇게 개혁적인 모습을 갖춘 것처럼 노태우에게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뭐랄까요?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밀어줬다고 표현해야 돼? 뭐 아무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전두환 정부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노태우 정부를 찾아라. 기억 니은 찾으시면 되겠죠? 1번. 자, 19번 볼게요. 자, 보기에 밑줄친 이 조직의 활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김원봉이 이끈 이 조직은 1920년대 국내와 상하이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거 활동을 전개하였다. 자, 1919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등의 10여인이 만든 의열단체예요. 이 단체는 의열단. 1919년 만주 길림에서. 그리고 단장이 김원봉이니까 당연히 김원봉 나오면 의열단이고, 그 다음에 의열단과 더불어서 조선혁명 선언까지 여러분 같이 생각나야 되죠. 1923년 신채후.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독립지사들에게 잔인한 고문을 일삼던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져 큰 피해를 주었다. 의열단 맞죠? 자, 1923년에 김상옥. 자, 1923년 김상옥 열사가 이렇게 이제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죠.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갔어. 그리고 피해 다녔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살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사살이 아니죠. 이제 총격전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군경 한 300여 명과 그 다음에 김상옥 열사 혼자 피 튀기는 접전을 벌이게 돼. 뭐라고 해야 돼? 격전을 벌이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가서 마지막에 자기한테 남아있는 총알을 한 발로 자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신을 수습해서 보니까 총알이 몸에 20발 이상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 양반이 김상옥인데 1대 300대 1로 싸운 거죠. 쉽게 말하면 최소 300명이라고 하니까 300대 1로 싸웠던 사람이 김상옥이죠. 그래서 지금도 종로에 가면은 그 김상옥 열사가 이제 격전을 벌였던 장소라든가 이런 데가 남아있어요. 유적지처럼 남아있는데 아주 잘 보존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아있죠.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김상옥 열사 의거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정류소가 그 이름이 그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들어가 간부를 사살하고 경찰과 시가전을 벌이기도 했다. 자, 1926년에 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죠. 의열단. 자, 그 다음에 3번, 상하이 홈코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장성 점령 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을 살상하였다. 자, 1932년에 윤봉길의 의거, 그리고 한인애국단 소속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번. 일제식민지배의 중심 기관인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다. 자,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졌죠? 1921년 기믹상. 그래서 나머지 다, 이 김상욱, 나석주, 기믹상 다 의열단, 애국단 구분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3번. 자, 20번 볼까요? 보기에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시로 가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을 다 맡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의정부는 한갓 허디름만 지니고 육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다. 자, 이 기구를 설치했더니 나중에 의정부와 육조가 약화되었다. 자, 그런 인과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구는 뭐구나? 비변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비변사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돼. 알죠? 비변사 나오면 이제 쭉쭉 우리 다 하는 거. 자, 처음에 설치된 거는 어느 왕 때? 중종 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해서. 자, 그리고 이때 설치됐을 때는 기능. 이때는 자, 국방 문제만을 다루는,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임시기구였었죠. 자, 그러다가 상설화되죠? 상설화되었다. 명종 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해서 상설기구가 됐죠. 그러니까 관청을 설치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기능이 또는 기능이라든가 또는 참여한 그런 인원이 확대된 건 언제냐? 자, 확대된 거는 선조 때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자, 그러면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역할이 확대되는데 처음에는 국방 문제만 논의하던 기구였죠? 나중에는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국정총괄기구로 확대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폐지 먼저 할까요? 분당 정치가 심화되면서 비변사가 강화됐고 세도 가문들이 다 차지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고종 때,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폐지해버리게 되죠. 흥선대원군이 폐지된다. 자, 폐지한다. 자, 그 다음에 이 비변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변사의 기능이 확대되면 영향. 자, 비변사가
확대되면 약화되는 게 뭐냐? 우리 금방 나왔던 비변사가 세지면 약화되는 게 뭐죠? 의정부와 육조가 약화되죠. 원래 의정부와 육조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비변사가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의정부와 육조가 약화. 자, 그리고 왕권도 약화. 왕권도 약화. 자, 하나만 더 써볼게요. 구성원. 네, 구성원 하나만 더 써봅시다. 전현직 정승 판서. 자, 전현직 정승 판서인데 그 중에서 5조 판서. 그러니까 공조를 제외하는 거죠. 공조를 제외한 나머지 5조 판서. 그리고 자, 유수관. 뭐 강화 유수라든가 군영 대장 대제학, 홍문관 대제학 등 이런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죠. 자, 그러면 비변사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봤어요. 자, 이제 제시문 봅시다. 1번. 오직 군사 문제만 다루었다. 자, 군사 문제만 다룬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국정을 총괄하는 기능도 하죠.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틀렸고, 고종 때에 폐지되었다. 폐지는 고종 때.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3번. 세종 때 설치되었다. 아니고 중종 때 설치되죠.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위상이 추락하였다. 아니고 붕당 정치가 심화되면서 비변사도 확대가 되고, 심지어는 세도 정치 시기에도 세도 가문이 다 장악을 해버리고, 그래서 기능이 쭉 확대되다가 고종 때 폐지된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설명이고요. 자, 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사회, 우리 모의고사람 사회죠. 사회까지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세요. 네, 오늘 이번 주 안에라도 다 확인하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